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오늘 형철이랑 함께합니다. 네. 저희가 그 해외 축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코너를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형철이랑 함께할 코너의 이 제목은 RBHM입니다. 한번 들어봤던 것 네. 같아요. 네.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 이 옛날에 제가 네. 어렸을 때 이제 아스날이 열렬히 사랑할 때 네. 그때 티에리 앙리의 어떤 챔피언스리그랑 골 모음 영상에 현재 코멘테이터가 그 골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챔피언스리그 어느 경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약팀이란 경기였는데 볼을 터치해놓고 아웃프런트로 빡 깎아쳐서 이렇게 들어간 골이 하나 있어요. 그거 노란색 유니폼 입고 있었을 때인가? 그거 제가 기억하는 게 위닝 11 고전작으로 누가 똑같이 재현한 거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골이잖아요. 네. 유명한 골이죠. 네. 근데 그때 코멘테이터가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 이런 얘기했어요. 그게 아마 기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코멘트가 머리에 굉장히 깊게 남아서 네. 나중에 뭐 이거 저희가 이제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 이걸 언제 써야 되겠다. 왜냐면 그게 이제 스탯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탯과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형철이랑 같이 풀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들었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갈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준비한 이 레코드 브레이크 히스토리 메이커의 스탯이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그럴까? 이건 5점과 5명이죠? 그렇죠. 예. 정확히는 징계 수위에 대한 순위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거를 기록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이것도 기록은 기록이죠. 네. 누가 더 가장 오랫동안 징계를 받았느냐. 아주 누가 더 긴 징계를 받았느냐의 싸움이니까. 네. 이것도 나름 역사라면 역사고 스토리라면 스토리가 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형철이가 딱 이거를 준비해 왔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게 저는 결국에 이 어떤 내용이든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포장지가 아주 좋습니다. 시클, 피클, 에이클, 에스클로. 네. 좋아요. 이게 언뜻 벤츠 느낌도 나거든요. 예. 이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 C클래스는요, 일단 6개월 이하입니다. 6개월 이하. 네,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거. 네, 6개월 이하도 어떻게 생각하면 6개월이 포함되는 거니까 제법 긴 건데. 엄청 그렇죠. 근데 뭔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기록 중에선 C다. C. C고요. 그리고 이제 B클래스가 있습니다. B클래스 6개월 이상 1년 이하. 이게 B클래스고요. 반년 이상이야. 그렇죠. 그리고 A클래스 1년 이상 5년 이하. 5년 이하. 네. 예. 5년 이하인데 A클래스입니다. 그러면 S클래스는 뭐냐? 5년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커리어를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수준의 징계죠. 실제로 이따가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커리어를 포기하는 수준의 징계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100년 전 역사까지도 들어가면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정보들을 좀 수집해왔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시클 첫 번째 수부터 보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즈. 왜냐면은 이 6개월 이하의 징계에서 우리가 비교적 가장 최근에 접했던 선수였어요. 이 루이스 수아레즈는 이른바 핵이빨 사건으로. 이거 하면은 전도 생각나는 게 재영 선배. 이재영 선배. 저희 캐스터 선배랑. 이재영 캐스터님. 우리 달수 형님. 박무성 위원님이 그 중계를 했다가. 빵 터지는 웃기는 그 장면이 제가 알기로 영국 어디 언론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첼시였어요. 맞아요. 이바노비치 물었죠. 이바노비치 물었죠. 그리고 이 4개월 징계를 받은 거는 정확히는 그 뒤에 있었던 2014 브라질 월드컵. 우루과이 이탈리아전에서 키엘리니를 물었을 때였는데 그때 웃겼던 게 그때도 국내 중계가 박문성 위원님이셨어요. 그때는 조민호 캐스터님이었는데 조민호 선배랑 박문성 위원님이 했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죠? 또 물었어요. 그래. 또 물었어요. 하셨던 거. 그 박문성 위원님이 참 오묘하게도 수아레즈의 핵이빨 사건을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데. 솔직히 말해서 축구를 진짜 잘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왜 물어? 웃긴 거는 그때 주부심이 확인을 못해서 카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후 징계를 통해서 4개월 동안의 축구 관련 활동 정지 징계와 A매치, 친선 경기를 제외한 공식 A매치 9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웃긴 건 수아레즈가 이 핵이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첫 번째는 아약스에서 뛰던 때 에인토버원의 오트만 바카를 물어서 7경기 징계를 받았고요. 그 뒤에 리버풀 소속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바노비치를 물었던 것 때문에 10경기. 그리고 이거 핵이빨 사건은 아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브라하고 한번 인종차별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8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 4개월 출장 정지가 가장 큰 수위의 징계였다.
이 무는 거 보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선수가 승부욕이 엄청나게 센데 이거를 막 어쩔 줄 뭘 보면 네. 슛 날라오는 거 이렇게 막아가지고 가나전 때 네, 막은 다음에 PK 이거 보고 있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 막았잖아요. 그쵸. 성공한 거예요, 수아레즈가. 이게 우루과이 자체 여론에서는 그러한 수아레즈의 행동이 어쨌든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그렇지. 의미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기는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꿔 얘기해서 대한민국 선수가 그런 걸 했는데 우리가 PK를 막아서 우리가 뭐 어디 진출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축구적으로 봤을 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잘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수아레즈는 어떤 그 삐딱하게 잘못 표출된 승부욕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아레즈의 징계가 오늘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약해요. C클래스예요. 일단 4개월이고. 다음은 누구죠? 다음은 비니 존스라는 선수입니다. 비니 존스. 네, 비니 존스. 이 선수는 7, 80년대 잉글랜드 축구에서 윈블던이 거치기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윈블던을 크레이즈 갱단이라 그랬고 이따가도 얘기 드릴 팀이긴 한데 리즈 유나이티드도 그때는 더티 리즈라고 불렸거든요. 그 정도로 거친 축구를 일삼는 팀에서 특히나 비니 존스는 그 중에서도 특출난 선수였습니다. 네. 근데 이 비니 존스가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도 유명한 사진이에요. 폴 게스코인. 이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축구 천재. 폴 게자. 네. 사타구니를 꼬여잡는 네. 그 사진이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고. 불화를 뜯으려고 그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케이스 있었어요. 그래. 성남이라 천마에 맞아. 김성환 선수가 맞아요. 예전에 로비크루즈였나를 한번 그 아침에서 만났을 네. 때 이렇게 잡아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위를 잡아끌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박동진과 홍철의 어떤 그런 움켜짐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뜯으려고 그래요, 진짜. 네. 그때 김성환이 2010년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인터넷 표현으로 그걸 존슨 어택이라 그랬어요. 네, 그게 좀 기억에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비니 존스가 경기 시작 3초 만에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삑 하나 둘 셋 이때 경고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제가 영상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쉽지 않은데 그런 기록도 있다는 거. 이럴 정도로 거친 선수인데 근데 이 징계를 받은 거는 거친 플레이 때문이 아니고요. 약간은 축구 외적인 이유 때문에 6개월의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뭐죠? 이제 그 해프닝을 풀어드릴 텐데 일단 이 선수가 1992년에 본인의 데뷔팀이었던 윈블던으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복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에는 뭐 블루레이도 아니고 DVD도 없고 CD도 없으니까 가장 유행했던 비디오를 통해서 VHS. 네, VHS를 통해서 사커스 하드맨이라는 비디오의 진행자가 됐었어요. 이 사커스 하드맨은 축구의 거친 남자들. 약간 번역하면 그런 뜻인데 막 그 거친 플레이들이 역사상 거친 플레이들이 다 총재편으로 담겨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행자인 비니 존스가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신인 선수들에게 너희들도 이러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라고 거친 플레이를 종용하는 멘트를 했어요. 이게 축구계 전체에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논란이 되니까 결국 비니 존스의 소속팀이었던 윈블던의 구단주인 단장인 샘 한만도 존스는 뒷일을 생각도 하지 않는 녀석이다. 마치 모기의 지능을 가진 놈 같다. 모스키토. 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할 정도로 빠르게 손절을 했고 결국은 잉글랜드 FA도 이 상황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비니 존스에게 축구의 위신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의 벌금과 6개월 출장 정지.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집행유예입니다. 3년의 집행유예인데 너 여기서 조금이라도 거친 플레이 보였다가는 바로 6개월 출장 정지 때린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징계를 내렸던 사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분위기 없는데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 한 10년 전 이렇게 돌아가면 잉글랜드 축구가 약간 이 정도 플레이는 이 남자들의 스포츠 축구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약간 이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찰리 아담 같은 선수가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찰리 아담이 우리가 무슨 찰장군해서 그렇지 걔 노매너야. 솔직히 그거 옹호하면 안 돼. 포장을 진짜 재밌게 하는 거지 사실 옹호할 수 없는 행동이고 웃긴 거는 2010년대 들어서 거친 팀들 뭐 스토크나 번니 이런 팀들은 사실 성적이 어쨌든 윗순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7, 80년대 기록들을 보면 거친 팀들이 성적 좋게 잘 냈어요. 더 짜증나지. 네, 더 짜증나는 케이스들이 그래서 많았었고 어쨌든 비니 존스도 뭐 이러한 기행 때문에 출장 정지 수위 자체로는 어쨌든 6개월이라는 이 항명이 처벌이 나왔던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6개월의 기록을 C클래스에 속하는 기록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선수는 이제 우리도 많이 하는 콜로 투레. 토레. 네, 콜로 투레는 많은 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걸린 적이 있었어요. 네, 2010-11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을 할 때 후반기 때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와버렸는데 콜로 투레가 그래도 항명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나 이거 아내의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던 거다. 정말 모르고 먹었던 건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FA도 콜로 투레가 그래도 의도적으로 이걸 한 건 아닌 것 같네라는 취지를 인정해서 그나마 감면을 한 게 그게 6개월. 예, 그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콜로투레는 어쨌든 감면이 돼서 겨우겨우 반년 징계를 받고 나중에 복귀를 했는데 문제는 콜로투레의 맨시티 커리어가 이것 때문에 꺾였어요. 원래는 거의 맨체스터 시티에서 나름대로 선택을 받던 센터백이다가 투레가 6개월 징계를 받은과 동시에 콤파니와 레스콧을 쓰게 됐죠. 이 조합이 굳혀졌고 결국 2012-13 시즌을 끝으로 콜로투레는 FA를 통해서 이제 리버풀로 가게 됐죠. 그리고 리버풀에서 노저스 감독하고 인연을 맺어서 지금 레스터 시티에서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앞으로 그 뒤에 있었던 행보들을 봤을 때 커리어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한번 도핑 테스트에 걸린 적이 있어서 C클래스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적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C클이 이렇고요. B클 6개월에서 1년 사이 요거 보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선수는 뭐 다 아실만한 선수죠. 무투. 네. 아드리안 무투. 루마니아 폭격기였죠. 저는 이제 파르마에서 아드리안 무투 앤 아드리아노. 두 콤비가 보여줬었던 그때 그 센세이셔널한 활약들이 있었죠. 저는 피파 온라인 1, 2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무투. 피지컬 좋고 슈팅 좋으니까. 이 무투 선수가 근데 참 오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 약물이 마약이 있어요. 코카인이야. 원래 이제 첼시가 아드리안 무투를 영입하기 전에 그 당시 마요르카에서 자라던 사무엘 에투랑 파르마 소속으로 세리에아 득점 2위까지 갔던 아드리안 무투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투를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에투의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맹활약을 했고 종윤이 형 앞에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0506 챔결의 활약도 에투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뭐 에투의 문제가 아니라 알무니아의 문제였죠. 얼마 전에 제가 아스날 웨스트햄 중계할 때 알무니아 언급했는데 쌍욕을 실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무서워. 이명철 가 돌았나 갑자기 알무니아를 얘기를 해. 이게 TMI를 언급한다는 게 조금 좋지 않은 기억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무투는 그래서 첼시도 어쨌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성공을 했어야 됐는데 첫 시즌이었던 03-04 시즌 활약은 준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시즌 10월이 되자마자 코카인 양성이 떠버려요. 이거 진짜 마약이야. 마약이죠. 이거 진짜 마약이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운동선수가 그게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스테로이드를 했다. 그러면 아유, 저 운동 잘하려고 별지르는데 코카인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첼시는 바로 이제 무투하고 계약을 파기해버렸고 무투는 7개월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컨텐츠의 B클래스에 속하는 징계가 되겠고 근데 문제는 겨울 이적 시장에 징계 기간 중에 무투가 갑자기 유벤투스로 이적을 단행해버려요. 맞아요. 첼시가 갑자기 억울해지니까 열받은 첼시는 보상금 지급해달라고 피파에 제소를 했고 결국 무투가 첼시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은 270억 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가 제가 기억하기로 비교적 최근에 다 지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판결이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바뀌었었어요. 원래는 유벤투스도 내야 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정리가 될 때는 구단은 낼 필요 없다. 무투만 배상하라라고 했었고 무투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밖에 없죠. 뭐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무투가 웃긴 거는 2010년에 또 도핑에 걸렸어요. 그때는 금지 약물 시부트라인 복용으로 9개월 징계를 받았다가 훗날에 6개월으로 감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루마니아 대표팀의 동료인 가브리엘 타마슈 선수와 경기 후 나이트클럽에 가서 음주를 한 게 발각이 나서 영구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리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말썽이 많았던 폭격기였죠. 정주를 놓은 자식이죠. 이거는 진짜 멘탈적으로 문제가 우리가 아는 선수의 실력과는 별개로 너무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조금 많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최근에 축구를 보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도 이제 이 잉글랜드의 축구 패널로 활약 중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 좀 억울하지. 이거 근데 도핑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도핑 테스트를 거절했다가 깜빡했다가 징계를 아주 크게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캐닝턴 훈련장에서 돌발적으로 도핑 테스트가 진행이 됐어요. 퍼디난드가 자기가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훈련이 종료된 다음에 샤워실을 갔고 샤워가 끝나자마자 시내로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팀 닥터가 전화를 걸었는데 2시간 동안이나 연락 두절이 됐다고 연락 못 받았대. 네, 그리고 결국 3시간이 지나서야 퍼디난드가 맞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도핑 테스트 검사자들은 다 떠난 뒤였었던 거죠. 결국은 도핑 테스트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 테스트를 거부했다라는 취지하에서 징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뭐 제가 아까 표현했다는 억울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퍼디난드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딴 사람들이랑 같은 선상에 놓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것도 결국에는 그 룰을 어긴 건 어긴 거니까. 퍼디난드가 그래서 어디 갔냐면요.
새로 이사할 집에 필요한 집기를 사려고 쇼핑을 하다가 깜빡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조금 안타까웠던 게 조금만 시대를 잘 타고 났으면 로켓 배송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야? 아 우리나라만 있나요? 아 근데 쿠팡 이런 거는 해외에 있어? 아 해외 없을 수도 있겠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이런 게 되게 빨라요. 그래 나는 뭐 해외 많이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빠를 것 같아. 아유 퍼디난드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이거 깜빡할 리는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아무튼 이런 해프닝 때문에 결국 퍼디난드가 도핑 테스트를 불참해버린 셈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려 8개월 출장 정지. 너무 세. 5만 파운드의 벌금이 나왔어요. 예. 이거 현지에서 논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약물한 선수들도 이 정도까지 가는 그렇지. 경우는 아까 콜로트를 6개월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8개월이나 나올 거냐고. 약간 이게 야 너 그거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단어가 생각나냐? 그 뭐라 그러지? 약간 본보기. 그래, 네, 그거. 그러니까 본보기로 얘를 하나 조진 거지. 실제로 그 당시 반응을 보면요. 피파의 당시 제프 블래터 회장이 인터뷰를 하나 했던 게 있었어요. 도핑 선수들 엄격히 처벌하라는 발언을 되게 세게 했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발언을 FA나 그 당시 관계자들이 너무 의식을 하는 바람에 과잉해서 적용을 한 느낌이 분명히 드는 징계다. 그리고 이거 유로 못 나갔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블래터 이 아저씨 자기는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도 문제 많은 사람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참 그리고 퍼디난드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이 징계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로 2004 빠졌는데요. 유로 2008은 잉글랜드가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유로 본선에서 퍼디난드가 뛰지 못했습니다. 유로를 날려먹은 거죠. 유로를 한 경기도 뛰지 못했어요. 이거는 진짜 좀 안타까운 아쉽죠? 기록이 결국은 됐는데 어쨌든 실수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명의 선수는 이제 에릭 칸토나. 칸토나 다 아시는 그겁니다. 그렇죠. 펠리스 팬을 향했던 쿵푸키 사건. 그 당시 펠리스 팬이 선수를 향해서 칸토나가 먼저 주먹 감자를 했다가 퇴장을 당했는데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매슈 시먼스라는 이 펠리스 팬이 그 당시 이 발언을 보면은 충분히 프랑스인에 대한 모욕의 의미나 혹은 칸토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의 의미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을 말을 했어요. 이 패드립을 그 예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체급 차이가 학생들마다 있잖아요. 키 큰 친구, 이만한 친구가 있고 조그만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좀 작은 친구가 갑자기 큰 애를 한테 덤비고 막 이러려고 그래. 보통 그런 이제 부모 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애들이 눈가를 확 뒤집어지거든. 맞아, 해서는 안 되는 욕인 그럼요. 거죠. 옛날에 뭐 어느 그 커뮤니티 명언 있잖아요. 내 부모 욕은 참아도 내 욕은 못 참는다. 이 명언인가요? 명언 있죠. 그 DC였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그때 가족 욕은 하면 안 돼. 진짜 안 된다. 그럼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칸토나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팬에게 다가가서 2단 옆차기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주먹질을 하는 바람에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그 당시 현지 여론이 되게 안 좋았다 그래요. 현지 여론 자체는 아예 칸토나 선수 자격 정지시켜라. 이 정도까지도 비난이 굉장히 거셌다고 하는데 그러면 참긴 참아야지.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퍼거슨 감독을 비롯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계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칸토나를 많이 옹호해주고 또 뭐 칸토나가 잘못은 했지만 조금만 더 잘 봐달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끝에 그래도 8개월로 징계가 어느 정도 감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감옥에 구류가 되는 것. 여기까지 칸토나의 징계는 일단 맞춰졌는데 이 칸토나도 오늘 컨텐츠에서는 B클래스에 속합니다. B클. 마지막 B클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이 선수는 제가 이름만 기억하는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피터 슈마이켈의 대체자로 낙점했던 선수였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아스톤 빌라의 주전이 돼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키퍼 중에 한 명으로 떠올랐고 피터 슈마이켈이 트래블에 달성한 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슈마이켈의 대체자로 영입을 한 선수예요. 마크 보스니시. 간간히 이제 보스니치라고 발음하시기도 하는데 이 골키퍼가 있습니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사실 1999-2000 시즌에는 주전에 가깝게 뛰기는 했는데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결국 그 다음 시즌에 바르테즈가 오면서 이 보스니치 골키퍼는 밀리고 말았고요. 이 선수가 결국 자리를 못 잡고 2002년에 맨유에서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깜짝 뉴스가 터져버려요. 코카인 양성 반응. 결국 이 약의 징계 때문에 약의 양성 반응이 나와버리면서 9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고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마약을 해보면은 뭘 해보면이 나는 건지. 이거 약간 후유증 있겠지. 이거 유도신문입니다. 종인이 형의 리액션을 보고 싶었는데 깨끗하신 걸로. 미친놈아. 아무튼 그 뒤에 9개월 징계가 풀린 뒤에 6년이나 팀을 못 구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커리어를 조금이나마 밟아나가긴 했습니다만 무려 6년의 공백이 있었다. 이거 코카인 말고 차라리 레브처럼 합법적으로 코카인을 해. 그걸로 누가 건드립니까? 대체로 그냥 사람이 더럽다 생각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를 먹이진 않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6개월 이상 1년 이하
B클래스였습니다. 자, 이제 A클부터는 조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상이에요. 이거 진짜 중징계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전 것도 다 중징계예요. 근데 이거 진짜 셉니다. 네. 자, 이건 다들 아실 만한.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했던 그 엄청난 활약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손. 손, 신의 그리고 손. 네. 이 약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바로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1982년 혹은 83년에 바르셀로나에 소속될 때부터 마약 복용을 시작했다라고 마라도나가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들이 현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저도 인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네네네. 어쨌든 대부분의 현지 언론에서는 그 정도로 마라도나의 발언을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정황상 그때쯤부터 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네, 결국은 그 뒤에 마라도나가 직접적으로 마약 그 검사를 피했던 이유로 타인의 소변을 대신 제출하기도 했고, 혹은 가짜 모형의 힘을 빌려서 테스트를 피해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좀 슥 피해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방법들을 써왔던 세월들을 보면 사실상 80년대 즈음부터 마라도나는 마약과 연을 맺기 시작했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거의 추론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거의 여론이 굳어져 있고, 근데 공식적으로 양성 판정이 뜬 거는 1991년입니다. 코카인 양성만 판정이 뜨면서 15개월. 이때 15개월. 네, 이때 15개월의 출장 정지를 받았고요. 문제는 이 코카인이라는 중독성에 마라도나는 매번 빠져 살았어요. 선수 은퇴하고도 마약에 빠져 살아서 은퇴 후에도 심장 발작 증세로 병원에 갔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 1994 미국 월드컵 때는 금지 약물이죠. 에페드린 양성 반응으로 월드컵 도중에 귀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라도나라는 아주 클래스 있는 선수에게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시나리오를 안긴 셈이 됐었죠. 94 월드컵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물 2명을 얘기하라면 마라도나 그리고 로베르토 바조의 월드컵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라도나는 너무 쓸쓸한 퇴장이 좀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선수 은퇴 후인 7년 만인 2004년이 되어서야 마약을 끊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도 간간히 마라도나가 코카인을 빨았다고 하나요, 그거를? 네, 그런. 했다고 하죠. 했다고 한다. 이거 알 수 없거든.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라도나와 이 마약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 카더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조이 바튼입니다. 악명 높은, 저는 이 사람 진짜 좀 문제 있는 스타일. 아유, 그럼요. 좀 이상해. 아까 찰리 아담 얘기했잖아요. 이 더티 플레이의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조금 코믹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플레이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는 셈인 거죠. 예전에 제르비뉴하고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었고. 그렇죠. 진짜로 조이 바튼은 조금 이상해요. 그 담배로 이렇게 막 지지고 막 그런 것부터 좀 이상해. 길거리에서 사람 직접 폭행한 적도 있었고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약간 그런 과격한 분위기였다고 듣긴 했었어요. 아무튼 바튼 선수는 웃긴 건 18개월 출장 정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폭행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좀 다른 이유거든요. 일단 첫 번째, 조이 바튼이 2016-17 시즌에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레인저스에서 잘 뛰다가 셀틱전에서 패배한 뒤로 팀 동료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레인저스로부터 3주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일단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서 스코틀랜드 축구협회한테 도박 혐의가 발견돼 버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44회의 스포츠 도박을 참여했다. 네. 이게 발각이 되면서 스코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결국 레인저스는 조이 바튼과 계약 해지를 했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번니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징계 수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니에 들어가서 조이 바튼이 사우스햄튼전에 이 벽 맞고 굴절되는 프리킥으로 골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조이 바튼이 진짜 얄궂은 게 꽤 축구를 잘해요. 잘해요. 네. 공을 정말 잘 차요. 보고 있으면 와 잘한다 이 생각이 들어. 뉴캐슬 시절에 보면은 볼도 나름 잘 다루고 수비도 잘하고. 네, 굉장히 괜찮은 플레이어인데 제가 축구 가지고 인성 얘기하는 거를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네. 네. 그리고 결국 그동안의 도박 혐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맞아요. 번니에서 잘 뛰고 있다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260건의 베팅을 한 혐의가 드러나 버립니다. 전문 그 프로토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하기가 어렵겠다. 웃긴 건 자기가 뛴 경기도 포함됐어요. 네. 2017년 4월이 되어서 잉글랜드 FA를 통해서 이 징계가 밝혀졌는데 그 당시 조이 바튼이 1260건의 베팅이 발견이 되면서 34살의 나이로
4,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18개월 출장 정지를 받아버립니다. 34살에 18개월 출장 정지는 사실상 선수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조이 바트는 번니에서의 커리어를 마지막으로 이 징계와 동시에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해설가로도 활약을 하고 최근에 보니까 TV에 나오더만 지도자도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종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 방송에 나오기 어렵죠. 아유 그렇죠. 해외랑 우리나라랑 어떤 분위기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더라고. 그 징계 기간 동안 나왔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이 바튼이 하나 또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A 클래스에 속할 정도의 기록은 아닙니다만 프리미어리그의 역대 징계에서 이 경기 수 징계로만 따졌을 때 가장 최장경기 징계를 받은 사람도 조이 바튼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팬분들은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기억을 하실 텐데 2011-12 시즌 아구에로 기적 썼던 경기였어요. 그때 조이 바튼이 아구에로를 한번 밟았어요. 그 행위 때문에 무려 12경기 징계를 받았던 것.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는 최장경기 징계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S클래스 5년 이상입니다. 지금 형철이가 가져온 선수가 이 선수라기보다 두 사람인데요. 그렇죠. 꽤 예전으로 갑니다. 꽤 예전으로 가서 한 명은 1960년대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한 명은 191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고 여러 보도들을 보면서도 참 많이 놀랍더라고요. 저는 둘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렇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은 돈 랩이래요. 네, 일단 이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61년부터 74년까지 리즈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맡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리즈 시절이라는 개념도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리즈 시절은 이제 2000년대 생긴 거니까. 근데 리즈라는 팀이 어쨌든 꽃피우기 시작한 거는 이 돈 네비 감독 부임 기간 동안에서부터였는데 이 돈 네비 감독이 부임할 당시에 리즈는 2부 리그에서 재정난에 속해 있었고 근데 네비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그때도 우승을 했었어요. 승격을 하고 난 다음에 1부 리그 우승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FA컵과 리그컵 1회씩 지금 커뮤니티 시드라고 부르는 체리티 시드 우승 1회 그리고 인터시티 페어스컵 이거는 UEFA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2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잉글랜드의 강호 위치로 끌어올린 감독 이분이 돈 레비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돈 레비 감독이 1974년에 13년 동안의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생활을 접고 알프 램지 잉글랜드 1966 월드컵 우승시켰던 알프 램지 감독의 후임으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는 여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겠죠. 대부분의 잉글랜드 언론이 우리 잉글랜드 FA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 돈 레비는 우리의 축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성공기를 오래 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돈 레비 감독은 먼저 선수들한테 너가 이길 때 혹은 비길 때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승리 수당을 주겠다고 실제로는 뭔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했나 봐요. 대부분의 보도에서 이게 시간 관계상 먼저 선수들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FA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선수들한테 그렇게 공언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FA한테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앞으로 보너스를 달라라고 해버렸는데 FA 측에서는 없어 엄마 우리도 재정 사정이 있는데 안 된다.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해버리는 바람에 첫 번째로 돈 레비와 FA 사이에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돈 레비 감독이 부임하는 동안 잉글랜드 FA의 회장이 한번 바뀌게 되는데 새로 부임한 회장 해로이드 워리스 톰슨 회장이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감독을 무시하고 대표팀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단 돈 레비 감독의 영향력도 떨어진과 동시에 본인도 심기에 불편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이 돈 레비의 이른바 더티 리즈 시절의 스타일 더티 리즈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7, 80년대 거친 플레이 스타일 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거치게 축구를 했는데 대표팀 선수들한테도 똑같이 요구를 했대요. 근데 선수들이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레비 감독은 너무 우리한테 피지컬 훈련만 시킨다. 싫은데요. 싫다. 비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관계에서의 간극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돈 레비 감독이 흔히 이야기하는 병크를 하나 저지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야?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을 이제 봐볼게요. 일단 당장 1977년입니다. 그때만 해도 돈 레비 감독이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이미 자국 내에서도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돈 레비가 브라질하고 친선전 경기를 본인이 빠져버립니다. 감독이 불참을 한 거예요. 잉글랜드 FA에는 어떻게 통보를 했냐면 나 두바이에 가겠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월드컵 예선에서 이탈리아를 만나야 되는데 이탈리아 전력 분석을 해야 되니까 나 두바이 가가지고 잠깐 거기서
스카우팅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브라질과 친선전에 불참을 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두바이에 갔던 이유는 이탈리아를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감독직을 협상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협상 결과가 괜찮았는지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나 아랍에미리트 감독 부임하겠다라고 FA에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만두겠다? 네, 그만두겠다. FA가 빈정상하죠. 그래서 약간의 FA도 반격의 수단을 준비를 해요. 내정한 감독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을 숨겨놓고 너 보내줄 수 없다. 우리 너랑 계속 할래. 네, 너는 계속 잉글랜드 감독으로 남아야 한다. 계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FA의 경우에는 결국 징계를 내려버리는데 이 징계가 무려 10년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나 모르겠다. 네. 이 10년이라는 징계 수위를 내려버립니다. 너는 앞으로 축구 관련 활동 10년 동안 할 수 없어라고 징계를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돈네비와 FA가 수개월 동안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누구나 그 생각 하게 되잖아요. 야 근데 10년은 너무한 거 아니야? 실제로도 결국 법원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FA가 권력 남용을 했다. 10년까지 가는 거는 너무한 선택이다. 조금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10년 정지가 통보가 됐지만 얼마 안 가서 법원에서는 이 징계는 효력이 없다라고 취소를 시켜버렸고. 캔슬했구나. 네, 캔슬이 되자마자 돈네비는 보란듯이 아랍에미리트의 감독으로 취임을 해버립니다. 조금 얌체네. 네. 근데 잉글랜드 사람인데 잉글랜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보이지. 네, 좀 얄밉죠. 네, 뭐 그러니까 느낌이 막 무슨 범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얄밉고 그 이윤만 쫓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리즈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정말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이긴 한데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위가 있었고 실제 징계가 물론 나중에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 10년 징계라는 거는 어떤 임팩트가 있죠. 임팩트가 있죠. 잉글랜드 역사 내에서도 FA가 이 정도의 징계를 부과했다라는 역사가 있어서 이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S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선수입니다. 이게 맞나요? 30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분이 아마 잉글랜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아무래도 이게 언론으로 정리되지 않은 웬만한 변방 리그나 알려지지 않은 리그들 혹은 주요 리그의 사례 중에서도 아예 구절이 안 되는 기록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 접할 수 있는 기록들 중에서는 이게 최장입니다. 최장이다. 네,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거 최장으로 꼽는데 이거를 최장이 아닐 수가 없죠. 30년인데. 그렇죠. 형철이보다 더 형철이도 몇 년 살았냐? 저 이제 25년 아니야? 24년. 그래. 근데 30년은 네. 봅시다. 어떻게 30년이 됐느냐? 일단 인물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에녹 웨스트라는 인물인데요. 에녹 웨스트. 네. 일단 1915년이에요. 승부조작 혐의로 30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승부조작 혐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때는 1915년 4월 2일이었는데요.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명 그리고 리버풀의 선수 4명이 승부조작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당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강등권 탈출이 절실했었고 당시에 반대로 리버풀은 중위권에 있었는데 동기부여가 별로 없었어요. 뭐 굳이 우승에 대한 혹은 윗순위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았고 또 강등에 대한 걱정도 없었던 때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제일 주목이 되는 거는 1915년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긴장감이 감도던 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나 감독들이나 혹은 팬들마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반년 넘게 진행이 되던 때니까 대부분 이 경기가 4월 2일이었는데 대부분 3월 말쯤 되면은 리그가 알아서 종료되지 않을까. 중간에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전울이 감도니까. 그런 생각이 일단 많이 감돌았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전쟁이 어쨌든 한창이니까 선수들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차출되는 거죠. 네, 사실상 선수 자격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뭔가 어색하거나 이상한 축구 경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적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면 뒷전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거 무슨 축구가 계속 중요하냐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나 축구계적으로나 많이 감돌았던 때라고 합니다. 경기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들 전쟁에 관심이 모아져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의심 안 하겠지? 7명의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승부조작에 연루가 됐는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 끝나자마자 주심과 관중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야 리버풀 니네 선수들 열심히 안 했다. 얘네 주작이야.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마재윤이야? 불타올라라 주작이요. 주작. 네, 이게
어디서 팬들이랑 심판들이 그거 느꼈느냐? 첫 번째, 리버풀이 페널티킥을 실축했는데 페널티킥 실축 장면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라고 일단 사람들이 봤다고 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시간대에 리버풀의 한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골대를 맞췄어요. 이 선수는 조작에 가담 안 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슈팅을 필사적으로 때렸는데 골대를 맞추니까 뒤에 있던 동료 리버풀 선수가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골대 맞춘 선수를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뭐 약간 너 왜 슛 때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야 그걸 못 넣냐가 아니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반응이 있었대요. 그거를 주심과 팬들이 보고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이거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는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선수도 조작 안 했어요.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였던 빌리 메레디스는 경기를 뛰는데 나한테 패스를 아무도 안 해주더래요. 그때부터 의심스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때 당시 빌리 메레디스는 당시에 어떤 린가드 같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주면 안 돼. 아니겠죠. 아마 뭔가 정상적으로 뛰는데 자기한테 그렇죠. 의도적으로 패스를 안 주니까. 농담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끝나고 조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선수가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됐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에 상당한 돈을 걸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수들 자체적으로 꾸민 거지 구단은 연관이 없었어요. 실제로 정말 집요하게 조사를 했는데 구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실제 징계에서 구단은 징계받은 사안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선수들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승부 조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에녹 웨스트 이분은 결배구 주장을 했어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F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해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지나서야 이제 FA가 에녹 웨스트의 항소를 완전 취소해버리고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야 니는 진짜 조작을 한 거야라고 해서 결국 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30년 징계를 받은 건 아니고요. 7명의 선수들은 선수 자격 무기한 정지. 무기한 박탈. 이 징계를 받았던 걸로 대부분의 그 위키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웃긴 게 근데 그게 있어요. 뭐죠? 왜 에녹 웨스트만 30년이라는 출장 정지가 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1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그렇죠. 웨스트를 제외한 7명의 선수 중 웨스트를 제외한 6명의 선수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전쟁이 불려나가는군요. 경기가 끝나고 징계를 받자마자 동시에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리그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막상 징계가 받아들여지는 대회가 아예 없는 거죠. 그렇지. 축구는 중단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웨스트를 제외한 6명의 인물들, 전쟁에 참전한 6명의 인물들 중에 한 분은 세계대전 도중, 샌디 텀블이라는 선수인데 세계대전 도중에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됐고요. 나머지 5명의 분들은 그래도 생존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축구계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좀 경감을 해주신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 없나? 실제로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5명의 생존해서 돌아온 인물들과 생을 마감하게 된 샌디 텀블까지 6명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준 공로를 인정해서 참전했으니까 FA에서 징계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녹 웨스트만 자기의 출장 정지 징계가 무기한으로 남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참전을 안 한 거죠. 참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들의 징계가 취소된 뒤 1919-20 시즌부터 풋볼 리그가 재개가 됐는데 사실상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징계로 빠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징계를 받아 있는 동안에는 대회가 아예 취소가 됐고 없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징계를 경감받자마자 대회가 다시 열렸으니까 사실상 에녹 웨스트 혼자만 그 무기한 정지 징계 그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징계가 에녹 웨스트는 언제 취소가 됐느냐? 본인의 나이가 59세였었을 때 1945년이 되어서야 출장 정지 징계가 풀렸고요. 이때는 이제 2차 대전 종전이야. 우리로 치면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945년이니까. 그래서 결국 에녹 웨스트의 이 출장 정지 징계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당연히 웨스트는 이 축구 관련 활동, 정확히는 축구 관련 활동 정지죠. 감독까지 포함을 하니까. 할 수가 없었지. 이 징계가 해제가 되고 59세의 나이가 됐는데 그 뒤로도 축구 관련 활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무려 30년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 역사를 어떤 서술했던 책에서는 실제로 에녹 웨스트가 승부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간혹 있다고는 해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팩트 체크가 현재에서도 불가능하지 있어서 그냥 그런 목소리가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콘텐츠 내에서는 실제로 징계가 얼마나 내려졌느냐를 우리가 한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30년이라는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당장 전해지는 징계 중에서는 가장 최장기간 징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RBHM을 약간 이제 기록을 간단하게 체크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얘기를 풀어주는 어떤 그냥
스토리텔링 컨텐츠에 오늘은 느낌을 가져갔는데 이런 것도 많은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예. 굉장히 준비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이 준비해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이런 조금 깊숙한 얘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거. 또 주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 이것도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